6.25. 그것은 어떤 전쟁이었는가? 누가 전쟁을 일으켰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가? 죽거나 다친 사람은 또 얼만가? 어떻게 전쟁이 끝났으며 그 뒤 우리에겐 무엇이 남았는가? (1946년) 평양. 해방이 된 지 채 6개월도 안 됐으나 소련을 등에 업고 나타난 김일성은 확고한 위치를 구축해 놓고 있었다. 공산당은 혁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중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게 된다. 적어도 민중을 조직이란 그물로 얽어서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데 관한 한 김일성은 천재적이라 할 수 있었다. (1945년이 다 가기도 전에) 김일성은 당의 후방 예비대로서 젊은 학생과 청년들을 민주청년동맹이란 이름으로 묶어두었다. 민주청년동맹에 이어 속속 조직된 민주여성총동맹,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직업총동맹 등의 단체는 가로 세로로 세포조직처럼 민중을 얽어 나갔다. 일차적인 조직을 완료한 김일성은 1946년 초부터 과도적인 공산정권을 수립하고 20개 정강정책을 내걸어 전반적인 혁명과업의 제1보를 다지기 시작했다. 화폐개혁을 통해 경제권을 틀어주기 시작했으며 3월에는 토지개혁령을 발표해 이른바 무상몰수, 무상분배 공산주의식 개혁을 단행했다. 노동조합과 주요 산업의 국유화를 통해
건설의 기초 작업을 서둘렀으며 연간 계획 경제를 추진함으로써 공산 정권의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작업을 1946년 한 해 동안 김일성은 마무리 지었다고 할 수 있다. (1947년 11월)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열린 북조선 인민회의 제3차 회의. 북한의 임시헌법을 박수와 거수투표로 통과시키는 광경이다. 김일성의 노선에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인물은 모두 숙청되고 몇몇 충실한 꼭두각시들만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북한 전역에는 광복의 기쁨을 안겨다준 연합국에 대한 말은 이미 자취를 감추었고 미 제국주의라는 공공연한 비난의 소리가 난무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서울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서울은 아직까지도 해방의 기쁨과 감격의 미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1946년 8월 15일에) 광복 1주년 기념식.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 광복의 기쁨을 가져다준 연합국 정상의 얼굴과 깃발이 시가 행렬의 선두를 장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축제적인 분위기였으나 우후 죽순처럼 일어난 각 정당과 사회단체, 여기에 시한폭탄처럼 도사린 좌익운동, 사회는 불안과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휩쓸리고 있었다. (1946년 2월 14일) 미 군정의 최고 사령관인 하지는 민족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 군정청의 자문기관으로 발족한 민주의원 개원식에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시민들은 이들 지도자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지만 기대와 달리 이들은 뜻을 달리해서 각각의 길을 걷게 된다. 해방 전 국내에서 활약했던 다른 민족 지도자들도 제각기 자신들의 주의와 주장을 고집하고 정권의 향방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가는 분열하고 따라서 국민들도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정가가 불안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물가는 치솟기 시작했다. 해방 당시와 비교해서 46년 3월의 물가 지수는 524. 불과 7개월 만에 5배 이상이 뛰어오른 셈이다. 쌀과 직업을 달라는 좌익의 후와 포스터가 길거리에 나붙고 마침내 좌익 데모되는 가드 시위까지 불사해
사회는 점점 더 불안과 혼란에 빠져들었다. 당시만 해도 남로당은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미 군정의 틈을 비집고 암약하기 시작했다. 46년 9월 폭동으로 전국적인 대규모 파업을 선동했고 10월 1일에는 경찰관 수십 명을 죽음에 몰아넣은 대구 폭동으로 좌익의 난동은 절정에 이르렀다. 47년 3월 1일 남대문 부근에서 일어난 좌우익의 집단 충돌은 당시의 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46년 5월 15일) 조선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 이후 지하로 숨어든 남로당의 테러와 파괴 음모는 점차 폭력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그에 비례해서 좌익에 대한 검색도 더욱 강화됐다. 당시 경찰 집계에 의하면 46년 4월부터 47년 3월까지 1년간 테러로 인한 사상자가 750명, 경찰이 검거한 좌익계 폭도의 숫자는 12만에 이른다. 공산당은 초기에는 합법 투쟁을 주로 한 평화적 투쟁 형태를 내세웠으나 46년 후반부터 점차 그 투쟁이 격렬해져서 공산당의 속성이라 할 수 있는 폭력 전술이 추가되었다. (1948년 2월 8일) 평양. 얼어붙은 겨울 광장에 벌어진 인민군대 창설. 인민군 사령관은 최용건, 밀서공동위원회 절충이 어렵게 되자 47년 5월에 이미 인민집단군으로 출범한 북괴군은 구식 장비를 모두 소련제로 대체시켜가고 있는 중이었다. 인민군 창설이 있기 이틀 전인 1948년 2월 6일엔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유엔이 결의한 바 있었다. 인민군 창설은 그 결의에 대한 차가운 응답이기도 했다. 3개월 뒤 남북 협상을 위해서 김구일행이 입국했을 때 김일성은 열병식을 참관하도록 했다. 김구는 인민군의 위엄과 엄청난 장비에 놀라 김일성에게 물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군대를 만드는가? 남쪽에도 경비대가 있으나
그것은 경찰대 이상의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김일성의 대답은 조선이 독립한 날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재침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남쪽은 좌익에 계속되는 테러와 폭동으로 불안한 가운데서도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를 맡게 됐다. 선거를 한 달 앞둔 4월 3일, 제주도에서는 약 3,000명의 공산폭도들이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먼저 경찰서와 지서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고 미리 작성한 숙청 명단에 따라서 우익 인사와 공무원 집에 불을 지르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 한라산 곳곳에 산지한 동굴을 거점으로 도로와 표량 등을 파괴하고 관공서와 민가를 습격하는 등 제주도를 공포의 섬으로 몰아넣었다. 이 폭동은 해를 넘겨 이듬해인 49년 5월에야 평정됐는데 그동안 인명피해만도 8만을 헤아리고 관공서 228군데가 파괴되거나 소실됐으며 사살된 군비는 8천에 달했다. (48년 5월 10일) 남로당의 필사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에서 선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유엔에서 나온 감시위원단들이 서울과 각 지방의 질서정연한 선거 과정을 살펴보았다. 1948년 8월 15일 신생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기념식이 중앙청 앞들에서 거행됐다. 뜻깊은 정부 수립 기념식에는 동경에서부터 메가더 사령관이 참석했다. 메가더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이 될 것을 다짐했다. 혼란과 불안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독립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평양에서도 이에 맞서 공산정권을 세웠다. 48년 8월 25일 그들은 찬성 아니면 반대 흑백 투표를 실시해서 투표율이 99.97%에 이르렀다고 내외에 선전했다. 태극기는 엄연한 민족의 표상으로서 남과 북 어디에서든 유일한 국기였다. 비록 팔괘를 거꾸로 사용하기는 했지만 태극기를 국기로 쓰던 북쪽에서 하루아침에 인공기로 바꾼 것은 민족의 전통성마저 외면한 반역의 집단임을 그들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다. (1949년 2월 8일) 인민군 창설 1주년 사열식. 북괴군은 이제 1년 전 창설 당시의 북괴군이 아니었다.
1949년 3월 중순 모스크바 방문을 위해서 평양공항에 나타난 김일성. 이들은 3월 17일 모스크바에서 비밀 군사 협정을 맺어 남침에 대한 소련의 군사 원조를 얻어내고야 말았다. 크루시초프는 그의 회상록에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다. 김일성은 최초의 한방으로 남조선 내부에 폭발이 일어나고 인민의 힘이 승리한다고 말했다.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오라고 설득했다. 김은 이듬해인 50년 3월 다시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는 소련의 군사 원조를 확신하고 있었다. 스탈린은 미국의 개입을 걱정하고 있었으나 우리는 만약 전쟁이 신속하게 전개된다면 미국의 개입은 피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전쟁 무기가 속속 북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1949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 1주년 기념사열. 당시 이 나라를 이끌어가던 정부와 군의 요직에 있던 인사들의 모습이 보인다. 지척지간의 북에서 남침을 위한 준비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가, 또는 알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가. 기념식에는 자유를 택해 북에서 내려온 귀순병들의 모습도 보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1949년) 겨울부터 1950년 봄까지 북괴군은 대규모의 기동훈련을 각 사단별로 실시했다. 북괴군은 이미 실전 경험이 풍부한 3만의 팔로군 출신 병사들을 만주로부터 불러들임으로써 7개 사단과 1개 전차 사단의 완벽한 편성을 끝낸 뒤였다. 그래, 이제 탱크가 꼭 필요하다. 미국 사람 웃으면서 한국은 이 산악지대가 많아서 탱크 기동이 어렵다. 사실 저거 이북이 가지고 있어도 저거 못 쓰는 거다. 그런데 한국이 가질 필요가 뭐 있냐. 그러나 근대전에 탱크가 없는 지상전이 어디 있어. 그러니 우리 훈련용이라도 좋으니 몇 대라도 갖고 싶다. 그 끝내 안 줘가지고 6.25 날에 한 대도 없어. 이건 요새 와서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비행기 역시 그런 이유예요. 전장이 없는데 왜 비행기가 필요했냐? 그런 비싼 게. 심지어는 사사 그 공장에 대해서도 한국에는 팔지 말라고 해서 우리가 돈 주고서 살라고 해도 못 사가지고 그 끝내 세계 다른 데 돌아다니다 카나다에서 고등연습기 10대를 샀어요. 이런 상태야. 그뿐인가?
캐나다에서 미국을 통과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오려고 할 적에 통과를 못 시켜. 할 수 없이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에서 쓰였어. 이 정도로 철저히 한국에 대해서 무기 안 주는 정책이야. 그러니 우리 군대 책임자라는 게 안타까워가지고 백방 노력해도 결국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재력이 있나? 우리의 무슨 방상 기능이 있나? 전혀 못했죠. 그래서 그렇게 당한 거예요.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대에서는 여기 미루 기록 있는데요. 미국의 국회 보고서 1950년부터 51년까지 있던 그 기록인데요. 이 기록에 볼 것 같으면 그 미국에 대한 그 원조의 기본 방침이 서 있는데요. 그 방침에 보면 아주 세 가지를 이제 그 원조의 목적을 여기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한국의 국내 안보를 이제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 38선을에서의 그 보호,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막는다는 이 세 가지 기본 원칙하에 의해서 한국에 대한 군사 원조를 얻던 겁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미국은 특히 그 북한의 군사력을 가속평가해가지고 이 정도의 그 대한민국에 제공한 군사력으로서는 능히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오판을 했던 겁니다. (50년 3월부터) 38선 경계선을 제외한 접경 5km 이내 모든 주민들을 후방으로 소개한 뒤 북괴군 주력은 38선으로 남하하기 시작했다. 남침 준비를 완료한 북괴군의 진중 오락 장면이다. 이들 중 장교의 3분의 1은 역전의 중공군 출신이며 사병들도 각 사단마다 1개 연대가량은 악명 높은 팔로군 출신으로 구성됐다. 남침 초기의 북괴군이 새로 편성된 것으로는 이상하리만큼 막강했던 까닭도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엄청난 위기도 모른 채 서울은 평온한 6월의 마지막 휴일에 다가서고 있었다. (6월 17일) 미 국무장관의 고문격으로 한국을 찾아온 덜레스는 전쟁이 일어날 까닭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다. 당시 한국의 상황에 관한 미국의 지나친 낙관은 한국 정세 판단의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로버트 준장이 6.25 전날 동경에서 한 발언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그는 주한 미 군사고문단장으로 있다가 정년 퇴임으로 귀환 중이었다. (6.25) 터지는 날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그게 29날이죠.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각 포를 38선 연대에다
진치부촉을 하고 아침 4시 반경에 포성이 나는데 그때 일어나서 보니까는 사방에서 그 포화 나가는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며 그 사방에서 불빛이 그냥 번쩍돼서 야 인제는 죽었구나 하고 나가보니까는 인민군대는 보병부대는 그냥 38선을 향해서 나가고 또 탱크는 보병 앞서서 그냥 수백 대가 나가 남을 향해서 탱크를 그냥 포를 쏘고 탱크가 나가고 보병이 나가더니 불과 몇 시간, 3시간, 2시간 동안 포를 쏘고 그러더니 벌써 인민군대가 동두천을 지나 의정부를 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당시 의정부에 주둔하고 있던 보병 7사단의 다리 앞에서 뭐 첫째간 앞에까지 자동차가 저 용산까지 꽉 자가이 닿았어요. 닿아가지고 거기다 앞차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훅딱 타서 빨리 그냥 차 전체 목을 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와달라는 보니까 뭐 이날 저날 뭐 가도 뭐 아무 저것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 아마 한 3, 4일 아마 된 모양이에요. 3, 4일 되니까 탱크가 이리야 살라 이리 넘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그때 웬만한 사람이 같이 저한 사람은 제 동네 그냥 있었거든요. 그래 뭐 길이 와서 여기 점령하고 뭐 이러면 설랑은 일마 있다가 밤 아마 12시나 됐어요. 그런데 그냥 젊은 사람들 죄이라서 그냥 부수을 줘도 바로 그 나루토 우리가 그때 풀밭이 했어요. 거기다 그냥 죄신을 그냥 따가지고 그냥 비리 갈겨서 그냥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나도 이제 그러니까 겁이 나서려면 잠깐 피했었거든요. 피했다가 내가 밝은 데 오니까 그냥 뭐 한 30명 그냥 죽여놨어요. 여자들도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고 최고도 그냥 갇혀있고 남자는 웬만한 거 그냥 잡아서 데려가고 또 내가 동상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잡아놨어요. 잡아기를 행방을 왜 죽었죠 뭐야. 내가 군대에서도 내가 달아나려니까 가족도 이렇게 달아나지 못했어요. 못하면 그냥 관할되는 호 참 지냈죠. 그래서 숨기도는 잡아줘 뭐 그 당시에 왔다 도리가 없어요. (6월 28일) 수원. 뿔뿔이 흩어지다시피 퇴각한 각계 병사들을 모아 전열을 수습하는 역 광장의 모습. 사령부는 어디에 있으며 지휘관은 어디에 있는가? 같이 싸우던 동료들은 어떻게 됐는가? 연 나흘간의 주야 전투에다 패전의 상처가 겹쳐 무엇라고 말할 수 없는 절망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패배의 상처가 깊어도 그들은 다시 대열을 가다듬어 전선으로 가야 했다. 이 장면은 전선을 향해 북상하는 국군이 수원의 노송지대를 지나는 모습이다. 같은 날 수원의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국의 C-54 수송기로부터 탄약과 무기를 공급받고는 있었지만 이미 서울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보다 앞서 뉴욕에서 긴급 소집된 안전보장 이사회. 당시 한국 대표인 장면 대사. 침략의 배후 조종자인 소련의 불참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 한국으로서는 불행 중 다행이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enforcement action has been taken by the United Nations. This action recommends that the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furnish such assistance to the Republic of Korea as may be necessary to repel the armed attack and to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거듭된 전쟁 행위 중지의 결의가 침략자들에게 묵살되자 유엔은 마침내 한국에 연합군을 파견할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엔군 파견 결정에 대해서 사의를 표하는 장면 대표의 연설. Express the deepest feelings of gratitude on behalf of my people and my government for this proposal. (6월 29일) 전쟁의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메가더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 들렸다. 메가더를 만나기 위해 수원 비행장에 나온 이 대통령과 무초 대사 일행. 그들이 메가더를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에도 비행장은 간헐적인 적의 공습을 받았다. 그 전날 국군에게 무기와 탄약을 실어다 주었던 C-54 수송기도 적기의 내습으로 불타고 있었다. 유엔의 개입 소식은 절망적인 상황에 한 줄기 서광을 비춰주었지만 수도 서울은 이미 적에게 빼앗겼고 국군은 거의 붕괴 직전에 암담한 상황이었다. 기적이 아니고는 이 위기를 누가 구해줄 수 있을 것인가? 기울어지는 전세를 과연 메가더가 되살려줄 수 있을 것인가? 기우기우로 전 서울서 맞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첫 경험이라는 게 지로 사고에서 그 북한 공산군의 전투기에서 그로부터 기총소사를 당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서울을 탈출을 못하고 한강 철교자 폭파되고 그때는 뭐 나룻배도 이렇게 많이 없고 그러니까 전 나가지 못했는데, 그 서울에 있다가 잡혀서 공산군에 잡혀가지고 서해 우영군 수용소도 한두 번 들어갔다 탈출하고 한 달 만에 이런 이제 나룻배를 타고 한강을 건너서 김포하고 인천 사이에 있는 어떤 산 속에 있다가 인천 상륙할 때 내 인천으로 가서 해병대하고 다시 같이 서울 들어왔어요. 근데 물론 그때 전쟁을 당하면서 느낌이 이북에서는 그동안 전쟁 준비를 많이 하고 침략 전쟁까지 할 그런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는 그런 준비도 전혀 없었고 또 그런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전쟁을 당해서 후퇴하고 이랬다. 그런